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4일 동안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123 RUTC 영어응답의 시작의 해를 맞이해서 해외 현장 처음으로 인도 받는 곳이었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영어응답의 시작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나라 관점에서 이번 둘러봤던 그 현장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어제 다시 한번 찍었던 사진과 나누었던 포럼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단 하나도 허투루 인도하신 걸음이 없구나. 봤던 것, 느꼈던 것, 소통했던 것 하나하나가 이렇게 또 연결되는 흐름이 있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홍콩이라는 나라, 세상 나라 관점에서 의식주의의 모습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42년 이제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이제 아편 전쟁이 있었죠. 이때 이제 청나라가 패하면서 불평등한 그런 난징 조약이 체결되었고, 그렇게 해서 영국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에 이 홍콩이 중국으로 이제 반환되는 그런 협정이 체결이 되었죠. 그 실제로 1997년 영국령에 속했던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 사이에, 중국과 영국 사이에 어떤 조건을 걸었냐면 50년 동안 특별 행정구로 지정을 하여서 비록 중국에 속했지만은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겠다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2047년 이것도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홍콩에 있는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몇 년 남았죠? 22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홍콩 새생명교회도 어떤 결단을 하냐면, 우리가 홍콩에서 진짜 교회를 세워서 사역할 수 있는 게 22년 남았다. 어쩌면 완전 중국에 흡수가 딱 되었을 때는 교회가 공적으로 사라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면 수면 아래로, 지하로 다 파고들어서 객관적으로 다른 망대를 세워 이 사역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 준비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홍콩 하면 화려한 그런 야경을 떠올리실 거예요. 정말 세상 나라 관점에서는 아시아의 허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정말 화려한 아름다운 그 모습의 홍콩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나가는데,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곳이 이 장국영 씨가 머물다가 24층에서 이제 뛰어내려서 자살했던 만다린 호텔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지나가면서 보게 되었고요. 하루 숙박하는데 스위트룸에 머무는데 돈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참 성공하고 잘생기고 인기 많았던 그 장국영 씨가 어느 날 이제 추락하는 그런 자살을 통하여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매년 추모를 한대요. 그래서 호텔에 막 이렇게 추모객들이 와서 선물도 갖다 주고 꽃도 갖다 주고 하면서 그의 죽음이 계속 기념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홍콩 하면은 진짜 닭장식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좁은 땅에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진짜 협소하더라고요. 공간도 협소하고 도로도 좁고, 그리고 굉장히 얇은데 긴 건물들이 곳곳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버스도 전부 다 2층 버스밖에 없어요. 그만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을 날라야 되기 때문이죠. 이 아파트에 보면은 빨래를 넣는 곳이 전부 다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좁으니까. 그래서 밖에 아예 다 빨래를 널도록 시스템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우리 권일학 집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나서 참 반가운 얼굴로 함께 나누면서 좋은 그런 영적인 소통도 일어났었고, 그리고 4개월 동안 잘 적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던 것은 첫날 좀 숙소에 문제가 있어서 일을 마치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옆에 이제 가더니 막 전화를 거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지? 영어로 막 호텔닷컴에 연락을 해가지고 막 영어로 문제를 막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과 4개월 만에 현지인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이 생존 영어를 배워가지고 막 영어가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부 다 신기해가지고, 이야, 잘 왔다.
일단 뭐 이것만 영어만 조금 배워가는 것 해도 야 일단 얻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하루였지만 수요일 시간을 내어서 이제 오프 해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포럼도 하고 또 좋은 중요한 현장들도 함께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홍콩 하면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홍콩 맛집 투어 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홍콩에도 참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음식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확실히 한국보다는 비싸요. 아무리 저렴하게 먹어도 한 끼가 10,000원입니다. 아무리 저렴하게 먹어도 맥도날드에서 만약에 세트 메뉴를 먹으면요 20,000원 정도 써야 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거의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기름값은 우리나라 3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굉장히 높죠. 생활하기가 빠듯해요. 많이 벌어도 많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홍콩 교회도 지금 도심에 이제 렌트로 있는데 한 달 렌트비가 저희 교회보다 전체 공간이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보다 조금 더 좁을 거예요. 아마 다 합치면. 근데 한 달 렌트비가 3,000만 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진짜 진짜 많이 벌지만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요 밑에 3가지 메뉴는 권 집사가 직접 해준 메뉴입니다. 4개월 만에 웬만한 그러니까 홍콩에 가서 한국 음식을 다 배워가지고 지금 팔고 있는. 그래서 음식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저희가 한 번도 못 얻어 먹었거든요. 근데 홍콩 가가지고 이번에 대접받고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한번 다음에 또 한국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권 집사님의 아주 실력 맛집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이승윤 장로님 부부고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식사 권일학 집사가 또 쏴가지고 아주 식사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4개월 일하다가 새로운 곳으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적응하고 있고 또 새로운 메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둘 다 이 홍콩 새생명교회 이제 중직자분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식당인데요. 한국 컨셉을 잡아서 막 떡 맞춤 이렇게 요즘 홍콩 사람들도 꽤 한국 문화 음식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젊은 세대들이 한국 떡볶이라든지 이런 거 막 관심이 있어서 인기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숙소에 이제 수요일 목요일 밤에 머물렀던 숙소에 도착해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 공원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국 케이팝인 거예요. 이 동네에도 그것도 꽤 오래 철이 지난 케이팝 소리가 크게 틀려져 있는 모습 보면서 실생활 속에 이렇게 한국 문화가 한국 케이팝이 이렇게 들어와 있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날 이제 도착을 해서 오후에 갔던 현장인데요. 이곳은 빅토리아 감옥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타이쿤이라는 이름으로 문화 복합 공간으로 이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약 100여 년 동안 이제 100여 년 전에 이제 감옥으로 활용이 되었던 그런 공간입니다. 이곳이 이제 카페처럼 그 사람들이 갇혔던 공간이 이제는 카페에 사람들이 모여서 포럼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공간이 되어 있고 저도 이제 죄수가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사진을 찍는데 이제 그 자리에 서가지고 저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교도소 뜰에 어떤 조형 전시물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처음에는 들어갈 때 이게 의미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쑥 갔다가 나왔어요. 근데 설명을 보고는 이게 되게 의미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이거 뭐 같습니까? 무슨 작품 같아요? 예술 작품이거든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유리로 만든 약간 벽돌 모양인데 투명하게 바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감옥 크기하고 똑같이 만들어진 공간, 그걸 감옥하고 똑같이 흉내낸 예술 작품인 거예요. 근데 왜 저기에 돌 하나를 얹어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저기에 앉아있는 모습을 하고 있을까? 자, 한번 계속 질문해 보세요.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알리차 콰드라는 폴란드계 독일 예술가예요. 공공미술의 대가고요. 막 메트로폴리탄 뉴욕에서도 전시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 작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실제로 이 빅토리아 감옥과 관련된 역사를 공부한 후에 우리말 이제 묵상을 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표현을 한 겁니다. 감옥과 교도소라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는 곳이냐면
내 시공간에 제약을 받으면서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강제적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제약을 받는 기다림의 처벌이 시행되는 곳인 거죠. 실제로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경쟁이 바쁘고 치열하게 사는 삶이 마치 감옥과 교도소와 같다. 그래서 유리 구조물로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듯 그런 공간 속에 우리가 갇혀 있고 일상생활에서 보이지 않는 일종의 장벽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큰 돌, 품고 있는 그 흰 의자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마다 인생을 보이지 않는 유리 감옥에 갇혀서 자기의 짐을 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의자가 6개가 있는데 돌이 6개가 얹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의자에 얹어져 있는 돌의 모양이 다 달라요. 돌을 이렇게 품고 있는 의자의 모습이, 형태가 다 달라요. 이게 뭐냐면 각자의 짐을 각자의 방식으로 그 짐을 운반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은유라는 거죠. 우리 모두 보이지 않는 유리 감옥과 같은 그런 세상살이를 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땐 그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표현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고 이런 설명을 이해하고 다시 한번 작품을 볼까요? 사람들이 저렇게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각자 마음에, 영혼에, 생각 속에 한켠에는 인생의 짐을 갖고 살아가요. 마치 저 돌이 저 무거운 짐처럼 앉아있는 모습처럼 사람들은 각자 고민과 고뇌와 염려 속에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 감옥과 같은 곳에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작품을 제가 딱 보고 나머지 봤던 홍콩에서의 여러 현장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둘째 날 아침에 항구 쪽을 이제 약간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 좀 우울한 부분을 좀 달래기 위해서 혹은 취미 생활로 밖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들이 여러 명이 계셨어요. 자, 이 장면하고 아까 전에 의자에 앉아서 자기의 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나름대로 사람들은 그걸 지고 운반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여기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정신적인 스트레스, 영적인 공허, 무엇인가 인생의 의미와 낙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짐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덜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방식을 찾은 거예요. 또 대학 현장을 갔는데 홍콩 광희대라 그래서 아시아에서 거의 탑을 달리고 있는 학교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50위권 안에 드는, 우리나라 서울대보다도 훨씬, 카이스트보다 훨씬 뛰어난 학교예요. 여기에 학생들도 치열한 삶의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 의자에 앉아서, 연구실에 앉아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홍콩 과기대는요 1991년도에 세워졌어요. 아까 전에 94년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되는 협정이 딱 체결되면서 이미 지성인들은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리 80년대 인재 유출이 됩니다. 많은 연구가들, 엘리트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홍콩 입장에서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 홍콩 과기대를 세워가지고 많은 탁월한 학자들을 초빙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인재들을 붙들어 둘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대학교 중 하나고요. 2022년에는요 타임즈지에서 고등교육 신생대학 순위에서는 세계 3위로 꼽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 스쿨 MBA 과정은 실제로 세계에서 3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뭐 스탠포드도 있고 와튼 스쿨도 있지만 세계 3위 MBA 과정을 이곳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 이제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 그런 학생들을 떠올리는 현장이었는데요. 여기 보면 학교에 비전이 있고 미션이 있어요. 세계에서 탑을 찍을 수 있는 비즈니스 학교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 세계 비즈니스 지식을 더하고, 그리고 글로벌 아시아에서 전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길러내며 경제에 기부, 또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것을 미션으로 삼습니다. 즉 세상 나라에서 이런 엘리트 대학에서는 의식주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대학이 운영되고 만들어지는 데는 홍콩의 거부들의 바로 기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구누구 캠퍼스, 그리고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도 이제 아시아 최고부죠. 리카싱이라는 90세 2018년도죠. 2018년도에 은퇴를 했던 리카싱 90세 나이까지 현역으로 기업과 사업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자선 사업으로 또 교육 사업으로 지금 많은 것들을 하는 중에 이런 대학도 중요한 기관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여기 있으면서 약간 신기했다라는 부분은 중국 본토 아이들이 많이 견학을 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있는데도 이렇게 똑같은 옷을 입고 체육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중국 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 거의 세계에 손에 꼽히는 수준의 이 홍콩 과학기술대를 얘네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와서 분위기를 보고 또 학회가 열리는 걸 참관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야, 이런 아이들이 지금 중국이 무섭게 인재를 키우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생각해보고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을 생각해보면 야, 중국이 옛날 중국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과학기술이 사실 우리나라 이제 거의 넘어설 정도로 버금갈 정도로 경쟁력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다음 미래를 두고 생각해 봤을 때도 얘네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현장을 이게 탐방하고 있구나. 미리 현장 보기를 하고 있고 비전 트립을 하고 있구나. 근데 한국의 지금 학생들은 의대 올빵 시키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부 다 의사 되게 만들려고 부모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막 하고 있잖아요. 사실 미래에 비전이 없는 거예요. 4차 산업 쪽에 인재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쪽으로 오히려 안 가는 거예요. 뛰어난 학생들이. 근데 오히려 중국은, 홍콩은 후대들이 그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 초등학생 그런 아주 어린 애까지도 집단적으로 와서 견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보면 중국의 미래가 보이고 홍콩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의미심장하게 여겼던 장면이에요. 얘가 쪼물쪼물 가만히 눈치를 보더니 앉아있는 아마 대학원생 내지는 학부생 아닌 것 같고 연구원 아니면 그런 박사급의 사람을 찾아가서는요. 뭘 막 물어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 사인을 받더라고요. 다윗의 심부름 교육인 거예요. 학교에서 미션을 줘서 누구누구 한 명씩 찾아가서 무엇을 질문해봐라. 학교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피드백을 받고 사인을 받아와라. 요런 심부름 미션을 줬겠구나. 그러니까 좀 요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국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의식이 있고 후대에 대해 교육을 제대로 미래 대비를 시키고 있구나. 하지만 이 홍콩 분위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상으로 심합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서열을 나눠요. 1등부터 꼴등까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또 걸러내서 우열반을 만들고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홍콩에 있는 아이들이 너무 학업에 스트레스 심하고 우리 랩런트들도 사실은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모임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금토일 시대에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 겨우 몇 명 조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제가 홍콩 분위기 어떤지 한번 어제 찾아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 실제로 초등학생들 중에서도 자살 문제가 심각해져서 영화까지 만들어졌어요. 소년일기라는 영화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이 홍콩 광희대도요. 그렇게 수재가 뽑히고 뽑혀서 가는 학교예요. 근데 매달 2명꼴로 자살을 합니다. 현재. 자살 시도는 다 알려지지도 않는데요. 실제로 자살해서 죽음을 맞이한 아이가 한 달에 2명꼴이랍니다. 현재. 그리고 얼마나 참 잘 키웠는데. 그리고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곳을 석사까지 졸업한 우리 전도사님이 나중에 복음 받고 이제 홍콩 새생명교회 지금 부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친구가 졸업식을 하고 졸업장을 받는 동시에 달려가가지고 절벽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한 거예요.
충격적이죠.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래서 졸업식을 밖에서 안 하고 이제 강당에 옮겨서 그때부터 하게 되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아까 무거운 짐을 지고 자신만의 짐을 지고 견뎌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스펙과 경쟁력과 좋은 학교를 가서 뭔가 인재가 되면 더 나은 삶을 살겠지라고. 그리고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홍콩을 좀 깊이 볼 수 있었던 곳이 바로 홍콩 예술관 방문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홍콩과 중국의 유명한 예술가들, 미술가들이 만들었던 그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홍콩이 중국의 점령을 받았을 때 그 홍콩이 영국에 의해서 선진화된 부분, 더 근대화된 부분, 발전하게 된 부분, 세계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거의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끼워 넣냐면 홍콩이 영국에 점령되기 전부터 청나라 때부터 원래 개방을 계속 해왔어. 그래서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해왔고 무역도 해왔어. 그래서 홍콩은 원래부터 그렇게 세계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 자체가 그런 뿌리와 역량을 가지고 있었어 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 오래 공부한 우리 현의 집사가 이 내용을 보더니만 왜 영국에 대해서 내용이 없지? 왜 영국에 대해서는 쑥 건너뛰는 느낌을 이 전시회에서 이제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예상이 됐기 때문에 미리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라고 확인이 되었어요. 그 여러 작품들 전시회를 봤습니다. 막 탁월한 중국, 홍콩의 예술가들의 작품이죠. 근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장면을 속에서 이게 중국이 의도하는 거구나. 결국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반환되어서 점점 중국화가 이루어지는데 빨리 중국화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술, 문화관, 역사관 이런 데서 친중국적 성향을 각인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를 제가 수집해 봤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은둔형 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은둔 생활은 역사적으로 중국 문인들 사이에서 흔한 관행이다. 즉 은둔의 길은 공식적으로 경력이 단절이 되었거나 자연 질서를 수용하고 자기 수양하는 전략 중 하나다. 즉 홍콩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친중국 세력이 막 침투해 들어오니까 물러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이해관계가 이제 상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은둔형 문인. 이루지 못한 야망에 좌절한 학자들은 세속에서 자연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학문적 예술을 통해 교류를 했고 소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단체로 수저우의 오아파를 소개해 줍니다. 그 은둔형 엘리트들의 과거에 있었던 발자취를 보여주면서 이제 중국화되어가는 홍콩의 전환기적인 상황에서 기존의 기득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은근히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한 건 은둔적 사고방식이다. 생각까지 요구를 해요. 초등 은둔자들은 자연적으로 후퇴를 하고 온건한 은둔자들은 도시 한가운데 거주하며 그들 중 가장 위대한 사람들은 여전히 궁정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꼭 밖으로 자연으로 가서 사는 것만이 은둔이 아니라 엘리트로서 사고방식을 은둔형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서 생활은 현실에 잘 적응해서 하면 된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을 때 왕조가 바뀌었을 때 잘 도와주면 된다. 그래서 여전히 궁정에 머물러서 새로운 왕조의 힘을 보태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칭송을 하면서 문구를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여러 인물에 대해 소개하지만 유난히 이 사람을 조각까지 만들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공부를 했던 친구, 그분이 이 인물은 들어본 적도 없대요. 근데 왜 인물이 이렇게 부각해서 해놨냐. 이 중국의 왕두라는 인물인데 궁정의 고위직 관리였대요. 뛰어난 서예가였어요. 근데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뀔 때 이 왕조 전환기 때 현실주의자로 선택을 한 겁니다. 즉 위기를 기회로 탁
잡은 거예요. 배신자 프레임, 만약에 명나라의 관리로서만 끝났으면 사실은 이제 죽을 수도 있고 이제 은퇴를 했겠죠. 근데 배신자라는 어떤 프레임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공격을 당하면서까지도 살아남은 거예요. 청나라에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전략가다. 오히려 세왕조에 협력을 했던 관리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왕두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중국이 홍콩을 바라보는 시선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렘넌트 후대들의 공교육 속에, 문화 속에 이런 망대들이 침투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확인합니다. 여기 보면 또 중국인이 만든 모든 것에는 너무나 독특하고 깔끔하며 기발한 점이 있어서 유럽인들은 아이의 상황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경이로운 세계라고 생각하는 커다란 장난감 가게로 끌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에 홍콩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나 중국 사람이 깜짝 놀란 게 아니라 중국 문화의 문명에 서구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러니까 중화 민족 사상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물론 과거에 중국이 만든 도자기라든지 또 화약 기술이라든지 이게 서구보다 먼저 앞서서 수출이 되고 서구 이 문명이 발전하는데 중국이 사실 굉장히 큰 영향 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에 기여했던 걸 싹 빼고 원래 중국이 탁월했고 중국을 유럽인들은 우러러봤어라는 것을 어떤 말을 이제 인용해 와서 이걸 가져 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 중국이 뭘 원하는지를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또 홍콩 역사관을 갔더니 이건 더 노골적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작년이 중화인민공화국 75주년 기념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공산당에 의해서 신중국이 발전해왔던 여정을요,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제 그런 모습, 내용들을 전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기술,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서밋이 되고 세계에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춘 이제 대국이 되었다라는 걸 막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고 싶은 이제 전시가 시작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홍콩이 2019년 시위가 있었잖아요. 자유를 이제 박탈당할 것을 우려했던 지성인들, 이 대학생들이 막 시위했는데 탄압받고 지금 감옥에 가서 15년형 선고받고 8년 선고받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럼 대학생들이 지금 탄압받아서 지금 억눌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공산당이 어떻게 중국을 위해 일을 했고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번성을 했고 시진핑 중심 국가주석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강대국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거다. 국가의 안보에 저해하는 세력은 이제 한마디로만 끝난다. 그걸요 겁주는 지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인턴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영어로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그리고 밑에 설명이 이런 거예요.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중국의 원기 회복의 길을 찾았다. 즉 서구에 의해서 짓밟혔고 침략당하고 불평등 조약에서 중국이 탈탈 털렸었는데 새 중국을 건설하면서 중국 공산당만이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주체성을 가지고 중국의 원래의 것을 보존하고 다시 회복하는데 노력했다라는 걸 이제 막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갖 전시물을 보여주면서 모든 분야의 안보를 지켜야 된다. 문화적인 안보, 사이버 공간의 안보, 인공지능 시대의 안보, 또 군사적 안보, 핵무기 안보, 경제적 안보, 사회적 안보, 여러 전부 다 해양 안보, 자원 안보, 주제가 전부 다 안보예요,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에 관련된 거. 그래서 문구가 이래 돼 있습니다. 당신과 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국가보안이다. 모든 우리를 둘러싼 삶의 영역이 전부 다 국가보안과 관련된다. 이걸 전시를 통해 후대들에게 각인시킵니다. 2019년도에 이제 민주화 바람이 일어나면서 실제로 저 사건이 총을 맞아서 이 학생이 이제 지금 총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잠재되어 있는 앞으로 자유에 억압받는 다시 공산주의화되어가는 이 홍콩은요 그거 못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완전 중국화가 혹 안 된다 하더라도 타협한다 하더라도 과거에 누렸던 그 자유만큼 홍콩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감옥 생활하다가 나중에 10년 뒤, 15년 뒤에 나온 사람들이 또 세력을 형성할 것이고 계속 잠재적인 갈등과 충돌이 이 홍콩 땅에서는 일어날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억눌러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국가가 장기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국가보안법을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2019년 시위도 시위자들이 과격했고 나빴다라는 걸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경찰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경찰들 중에서 트라우마 겪는 사람들도 있고 전부 다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공권력 입장에서 권력 입장에서 중국 입장에서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걸 학생들은요 지금 정기적으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다 보는 겁니다. 공립학교 아이들이, 홍콩 아이들이. 그 제가 혹시나 해서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우리 그 홍콩 새생명교회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초등학교 이제 홍콩 아이인데 와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학교에서 뭘 듣고 왔는지 위대한 중국 그러면서 막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엄청 경탄하면서 자부심을 확 느끼는 그 모습에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홍콩 사람 어른 기성세대들은 자기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자기는 홍콩인이지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아이가 학교에서는 와 우리 중국 이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정 안에서도 렘넌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잠재적인 이념과 사상 속에 이게 복음으로 다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안 되면 가정에도 교회에도 친중국파, 친홍콩파 이게 이제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콩인에서 중국인의 정체성과 의식 변화를 지금 후대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 세상 나라예요. 의식주 중심의 강대국이 해 나가고 있는 더 중요한 건 사단의 나라죠. 세상 나라가 알지 못하는 중국이 알지 못하는 홍콩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복음 가진 전도자, 렘넌트, 사명자들은 꼭 떠야 되는 눈입니다. 네피림화된 부분.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도 가니까 빨간색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진짜 복을 얼마나 빌고 심지어는 지오다노 아시죠? 여러분 빨간색 지오다노 매장 우리나라 가보면 빨간색 옷 걸려있는 거 없거든요. 이거는 전부 다 빨간색 옷으로 다 걸려있어요. 숙소도 그 로비에 전부 다 복과 관련된 아이템들을 다 전시를 해놨어요. 그 정도로 복을 비는 거예요. 곳곳에 이런 네피림 문화 소비할 수 있도록 또 관광 아이템으로 이렇게 통용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또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 식당 밑에 보면은 복 비는 이런 미신들 깊이 뿌리 내려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식당을 갔는데 위아래 무슨 신인지도 모르겠어요. 전부 다 어쨌든 재물, 복 비는 거. 그리고 홍콩에도 이제 타이, 태국 음식점이 있었는데 그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 또 태국 불교 문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컨셉이 이런 네피림 우상, 미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다 활용을 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틴하우 도교 사원이라 그래서 이거는 중국 본토에도 어촌 마을에는 다 있어요. 이게 천후 즉 바다의 여신을 모시는 곳인데 어부들의 수호신입니다. 태풍을 암시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옛날부터 이제 수호신으로 여겨졌었고 무탈한 바다 생활과 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걸 기원하는 의식을 행하고 있고 또 종이로 만든 저 꽃은 행운과 보호를 상징하는 부적이라고 합니다. 또 코너에도 보면은 작은 이런 사당들, 신전들, 작은 것들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일본처럼 대만처럼 빌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해야 될 핵심 현장 중 하나가 만모 사원이에요.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크지 않은 사원이에요. 여기도 보면 막 혼합적인 형태의 여러 신들, 신상들, 미신적 요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진짜 진심으로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담고 머리를 숙이고 정성을 빌고. 근데 이 만모 템플의 역사를 보니까 좀 놀라웠습니다. 이 세 가지 뜰을 만들고 있었더라고요. 이 퉁화 병원 그룹이라는 곳이 있는데 홍콩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자선단체예요. 1870년대에 시작됐는데 근데 이 자선단체에서 1880년대 초부터 이 만모 사원을 관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원에 모여지는 수익금을 잘 모아가지고 운용을 잘해가지고 홍콩 최초의 무료 학교를 설립합니다. 이후로 8개의 무료 초등학교를 설립하게 되고 후대들 교육을 지원하고요. 병자 치유를 지원하고 고통받는 자를 구제하고요. 노인을 돌보고요. 장애인 재활 지원을 합니다. 현재에는 12개 사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퉁화병원 그룹이라는 곳에서 사원 하나 관리를 잘해가지고 수익을 창출했는데 그것으로 1880년에 최초의 무료 학교 아이들의 뜰을 만들었고 치유의 뜰도 만들고 중국 사회에 굉장한 영향을 주고 이제는 12개 사원을 관리하니까 여기서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하게 흑암의 세 가지 뜰, 망대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최근 현황을 보니까 후대를 위한 종합적인 교육의 사명감을 갖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를 발전시키고 있고 교수법, 학교 시설을 계속 개선하고요. 퉁화 대학을 만들었고 포함하여서 56개의 중등, 초등,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현재 2만 7천여 명의 학생들이 바로 이 사원에서 나온 돈으로 만들어진 그 배경에서 학생들이 커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새뜰이 있는 빛의 성전, 빛의 망대, 빛의 경제 이런 언약의 메시지가 제가 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네피림 운동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미신에 잡혀가지고 와갖고 비나이다 해서 헌금하고 그걸로 무료 학교를 만들었고 그게 이제는 56개 학교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이런 치유 학교로 이런 뜰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받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현장성 있는 메시지고 얼마나 이 흑암 망대의 셋들을 바꾸는 빛의 망대로 셋들을 바꾸는 참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회의 역할을 하도록 성도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게 맞구나라는 걸 새삼 이곳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미신과 우상 문화가 심지어는 홍콩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디아스포라 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종교적인 흐름, 미신 문화를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역사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네피림 현장이 이제 쯔산사예요. TSG 수행산사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가면 엄청나게 규모가 크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고급화된 네피림 현장입니다. 선불교를 기본 컨셉으로 해서 아주 세련되고 고급지고 그리고 절제된 형태의 사원이에요.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여유를 찾고 기도를 하고 복을 빌고 헌금을 하고 그리고 박물관에는 이건 전부 다 몇백 년 된, 1000년이 된 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조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여졌는가. 이 유물들을 다 확보해 와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젊은 사람이 와서 기도하잖아요. 5분짜리 기도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분짜리 기도문이 있고요. 그리고 50분짜리 기도문. 기도문도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우리 777 기도문 몇 분짜리 될까요? 우리도 한 40분 제대로 하면은 천천히 하면 한 40분 되겠죠. 그리고 짧은 거 딱 그냥 간단하게 하면은 5분 만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타 종교에도 기도에 대해서 체계화해서
몇 분짜리, 20분짜리, 50분짜리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석가모니 가르침 중에서 이것을 만든 설립한 사람이 가장 이곳의 방문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저기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아마 자기 인생 메시지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까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리카싱이에요. 이 사람이 이 아시아 최고 부자거든요. 현재 최고 부자로서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불교에 관련된 삶을 살아왔더라고요. 그 불교에서 나름 인생의 답을 찾아오면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세속에 심취해 있는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알려주려고, 순례자의 길을 알려주려고 이걸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 잘 해놨어요. 사람들에게 뭐 뽑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메시지인 거죠.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혹은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뽑은 건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계속 더 걱정하지 마라. 막 이런 용기와 희망을 주는, 도전을 하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10가지 순례자의 길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도장을 한 개씩 다 찍어 다니면서 하나하나 수행을 하도록 도와주는데 이 10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영적 수행을 위한 10단계. 첫 번째, 모든 부처님을 경배하라. 두 번째, 깨달은 자를 찬양하라. 세 번째, 기부 공양, 즉 헌금을 심으라. 그리고 불충실한 카르마를, 우리의 운명을 회개하라. 그리고 타인의 덕을 기뻐하라. 여섯 번째, 부처님의 설법인 법륜을 돌려라. 일곱 번째, 부처님께 세상에 남기를 간청하라. 여덟 번째,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라. 아홉 번째, 모든 중생을 수용하고 유익하게 하라. 열 번째, 장점을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전달해줘라. 이렇게 10코스를 거치면서 영적 수행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보면 여기 와서 좋은 공기에, 환경 좋은 곳에서, 탁 트인 곳에서 명상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명상을 안내하는 리더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순례를 다 돌고 난 다음에 저기 모여서 포럼을 하는 거예요.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을 이제 보여주는 그 세미나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간 첫 장면이 이거예요. 고요함이 영적 성장의 시작이다. 그래서 여기서 소리 지를 수 없어요. 여기 가면 계속 그 관리하는 사람이 쉿 계속 조용히 하라고 막 합니다. 왜? 영적 성장의 시작은 고요함이다. 그러니까 이 명상하는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어쩌면 막 교회는 묵상을 놓쳐버리면 막 시끄러운 세상에 같이 시끄럽게 떠들다가 사람 말하다가 불신앙 말하다가 끝날 수 있는데, 불교는 나를 진짜 찾기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입을 닫고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벌써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수행을 하는 사람 중에서는 실제로 부처님 말씀을 쓰는 거예요. 조용히 고요하게 메시지를 쓰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저 불상이 보면요, 밑에 사람이 크기 보이시죠?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높이가 70m예요. 압도적, 딱 가까이 가면요, 와, 압도적으로 뭔가 느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수행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싶은 사람, 내가 감사하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를 또 쓰게 만들고, 그리고 실제로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의 장점을 나는 누구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 인생을, 나의 장점을 쓰길 원합니다. 덕과 지혜의 성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모든 열망의 결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결단문처럼 쓰게 하면서 작은 카드를 간직하고 가게 해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에요. 한 바퀴를 쫙 돌고 내려가면요, 자동으로 그냥 힐링되는 기분이죠. 좋은 공기에. 아까 앞에서 봤던 홍콩 얼마나 복잡합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 그래서 여기는 고급화된 엘리트들이 먼저 오는 곳이지만, 앞으로 불과 머지않아 홍콩의 미래가 이런 곳을 찾아서 사람들이 오겠구나. 홍콩에 지쳐버린, 아까 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자신만의 돌을 쥐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자신만의 방법을 지금 찾아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힐링 공간,
치유의 뜰로 오는 것이죠. 무료입니다. 전부 다 개방 무료예요. 여기 보면 이 이제 또 Light a candle for the world. 부처님의 이 빛을 비추는 촛불을 세워야 된다. 전 세계를 향하여서 촛불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기부자들 이름 계속 여기다가 싣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빛의 망대 세우는 빛의 경제. 여기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빛의 경제에 지금 헌신하는 거. 빛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뜰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야, 전략은 똑같다. 네피림이 야, 이거 더 잘하고 있구나. 요번에 원래 우리가 받은 메시지가 그냥이 아니네. 진짜 하나님이 현장 네피림 꺾고 재앙 막고. 왜냐하면 이 부처님 말씀을 빛으로 전하면 세상은 더 영적 문제와 재앙 오잖아요. 앞으로 중국과 홍콩 사이의 그 잠재적인 갈등과 이념 충돌이 복음 말고는 그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리카싱이라는 사람 어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지 도대체? 이 사람은 현재 55조 원 정도 자산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청쿵 그룹이 소유한 빌딩이 아파트가 7만 채. 홍콩의 그 비싼 땅에 그 복잡한 저 건물의 7만 채가 이 사람 겁니다. 정말 부자죠. 어린 시절부터 불교와 인연이 시작됐고 1980년 기부재단을 설립해 자기 자산의 33%를 기부합니다. 그래서 의학 연구, 교육 발전, 빈곤 완화. 자, 보세요. 치유 서밋의 뜰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어린 시절 자기가 굉장히 고난을 겪었대요. 그걸 발판 삼아서 어떻게 하면 인류를 위해 내가 살 수 있을까? 자신의 사명을 찾아서 우리로 말하면 나의 전도를 찾은 거예요. 인류를 위한 사명을 집중하는 어떤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렇다면 진짜 변화를 일으키려면 조용한 명상과 사람들을 자기를 씻어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공간이 아까 그 절이에요. 얼마나 들여서? 6,400억을 들여가지고 약 10년 동안 준비해서 오픈을 한 지 이제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흑암 경제지만은 뭔가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하다. 세 가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해왔구나. 근데 문제는 사단의 12가지 함정을 못해서 못 벗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자와 산업인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빛의 경제 회복과 새뜰이 있는 빛의 성전을 놓고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가 언약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카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오랫동안 먼지와 수고로 가려져 있던 밝은 진주를 가지고 있다. 먼지가 사라지고 빛이 비치면 산과 강에 수많은 빛이 피어난다. 결국 뉴에이지에 사는 말과 똑같잖아요. 우리 인간은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세속적인 생활을 하면서 여유 없는 삶을 살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 가려져 있다. 근데 명상을 하면 수행을 하면 내 안에 있는 잠재적인 신적 불꽃을 개발할 수 있다. 결국 불교나 뉴에이지나 사상은 똑같거든요. 이 리카싱도 결국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업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는 세 가지 뜰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어느 한 벨기에 청년 뮤지션을 만나서 한 10분 정도 대화를 했어요. 벨기에에서 여기 이제 방문했다가 저희들도 꽤 오래 머물렀는데 끝까지 천천히 돌아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영적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도 자기가 만든 첫 번째 앨범이 곧 나오는데 그 앨범의 주제가 뭐냐면 뭔가 억눌린 데서 그 틀에서 현대인들이 살아간다. 사무실에서 막 갇힌 복잡한 치열한 삶을 산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나오는 해방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가 되죠. 사람들은 전부 다 무거운 짐을 이고 유리감옥 속에 살아가는데 자신만의 짐을 지고 각자의 형태로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을 하고 부적을 사고 이런 수행하는 절에 오기도 하고 노래를 만들어서 발표하기도 하고 사단의 12가지 함정 올무 틀에 갇혀있는 인생사는 본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콩의 미래죠. 후대들의 미래는 똑같습니다. 전 세계가. 똑같이 중동 문화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은 저런 공간들을, 네피림 공간을 찾고 있고, 아이들은 문화적 공간이 네피림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장로님 이제 부부가,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홍콩에 디즈니 월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오후에, 저녁에 디즈니 월드를 갔어요. 와, 전 세계에 디즈니랜드가 이제 3군데가 있는데, 엘사, 이 겨울왕국 코너, 프로즌이 있는 곳은 홍콩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와, 애들이 오면 진짜 맛이 가겠다. 진짜 환상적이다. 마지막에 불꽃 축제를 하는데 넋이 다 나갈 정도로 그냥 애들이 막 우와 소리를 계속 지릅니다. 얼마나 화려한 비주얼을 갖고 감각적으로 파고드는지, 영화를 통해, 만화를 통해 망대가 서죠. 여기 와가지고 2차 충격 받죠. 그러면서 애들 보세요, 전부 다 엘사입니다. 한 명은 저 가서 막 노래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로 삶 속에, 문화 속에, 얘네들의 세계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망대가 여정이 되고 있고 이정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후대들의. 또 다른 네피림화되는 부분인 거죠. 또 다른 형태의 귀여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소비하는 콘텐츠 전부 다 이런 만화, 캐릭터, 이 세계관 속에 그냥 젖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네피림화된 사단의 나라 홍콩을 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곳에 우리 렘넌트가 10년 동안 교사로 있는 국제 기독교 학교를 가봤어요. 뛰어난 리더십을 통해 학교가 발전했어요. 신앙도 보수성을 띠고 그래서 건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위상도 높아져서 홍콩에서 굉장히 인기 있고 인정을 받는 학교가 되었다고 해요. 하지만 복음의 색깔이라는 측면에서는 흔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사랑, 지혜, 신실함, 봉사, 공동체, 자, 이런 가치를 중요시 여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네피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는 인재를 키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나름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하고, 또 시설 면에서는 정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이 국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다 이런 시설들이 한 건물 안에 다 있어요. 정말 RUTC가 이랬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심지어 드라마 스튜디오도 있고요. 연극 무대도 따로 있고요. 실제 공연할 수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포럼할 수 있고 모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정말 하드웨어,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완벽하다 싶을 만큼. 음악이면 음악, 도서관이면 도서관, 멀티미디어는 멀티미디어대로 모든 기반은요 다 닦여져 있어요. 그리고 수업도요 입체적으로 아이들이요 다 경험해 볼 수 있도록 4차 산업의 기술적인 부분들, 실제로 아이들이요 뭔가 도전해보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한 달에 학비가 얼마냐? 300만 원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한 달 학비가 300만 원. 아무나 보내는 곳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Let's shine, 빛을 비추자. 도대체 무슨 빛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빛을 비추자. 비전과 미션 나름대로 갖고 세계에 기여하겠다. 근데 제가 앞에 사단의 나라 네피림의 현장을 딱 보면서 중국과 앞으로 홍콩이 직면하게 될 미래의 시간표를 생각할 때 과연 이런 학교에서 길러낸 인재가 네피림의 흑암을 제대로 알고 이걸 영적 싸움 할 수 있고, 또 홍콩과 중국 사이에 잠재적인 앞으로 전쟁, 갈등, 여러 가지 충돌, 이런 것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는 복음적 세계관을 가진 빛의 망대로 이 후대들이 길러질 수 있을까? 그래서 시설은 완벽하지만 내용이 빈약하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기 선교사님 아들이거든요. 쌤이 10년간 여기서 일을 하면서 시설이나 모든 건 좋지만 사실은 복음적 색깔이나 또 진짜 이것이 현장에 또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서 한계를 사실 많이 느낀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비전 중 하나가 앞으로 렘넌트를 제대로 키우는 이런 국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홍콩이 앞으로 완전 22년 뒤에 넘어가게 되면 교회가 공적으로 존재할 수 없게 되겠죠, 거의. 그럼 어떤 형태가 필요하겠죠? 겉으로 볼 때는 학교, 근데 선교 사역을 하는 형태로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교회에 교사가 7, 8명이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대를 위해서 그런 미래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대를 위한 내용 준비를 놓고 이번에 소통을 이래저래 많이 했고요. 또 홍콩에서 빛의 경제 응답 받고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렘넌트들이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많이 오고 또 거쳐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이 인턴십 현장도 되고 또 신앙의 여정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현장인 거죠. 조금씩. 그리고 우리 귀한 사역자들 또 중요한 제자들과 소통하고 포럼하면서 이 절대 망대들을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이번에 기도한 건 딴 거 없어서 하나님 홍콩 복음화, 중국 복음화, 아시아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 이번에 이 시간표에 꼭 만나서 소통해야 될 절대 망대 하나님 만남의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이번에 또 홍현희 이제 집사님 여동생인데 후대 교육의 빛의 망대를 지금 준비하고 교사 자격증 이제 딸 수 있도록 공부를 이제 지금 하려고 학교에 지원을 해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대 교육을 놓고 렘넌트 사역을 놓고 소통을 하는 시간이었고, 요 밑에 보이는 분이 바로 홍콩 이 과기대 석사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석사까지 하셨던 분인데 일을 하다가 자기 인생에 어릴 때부터 내가 왜 살지? 무슨 목적 때문에 살지? 엄마가 부모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나 때문이니까 아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공부를 해주고 성공을 해주는 건 아니다. 진짜 내 삶의 의미가 뭐지? 이걸 계속 어릴 때부터 고민을 했대요. 그래야 석사 마치고 연구원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서 사회생활 하다가 회의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자살하려고 결심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살할 상태까지 가서 지금 학교 밑에 이제 바닷가였어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홍콩 새생명교회 사모님을 만나요. 캠프팀이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이제 아무리 봐도 이 청년이 지금 자살할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복음 전했는데 완전 다 벗고 중국에서 RTS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온희 선교사님 후계자로 준비되고 있는 아주 신실한 사명자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나라, 미래 앞으로 홍콩과 중국. 그래서 이런 분들과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지금 이런 제가 앞에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특강도 하고 다니면서 계속 포럼하고 확인하고 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 그럼 후대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렘넌트 전도학을 가지고 어떻게 망대를 세워야 되는지 그런 자료 전달과 함께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 특강 시간을 가졌고, 이 앞에 보면 흰머리가 사이먼 장로님이요. 30년 이상 다락방 초창기부터 이온희 선교사님과 개척 멤버, 영국 분이세요. 근데 한국 분과 결혼을 하셔가지고, 근데 초창기부터 일관되게 한 자리를 늘 지키시는 정말 되게 존경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사이먼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이번에 또 인사하고 사진도 같이 찍었고요. 작년에 홍콩 집회 이후로 류 목사님이 1부, 2부 주일 예배를 이 홍콩 새생명교회에서 드렸어요. 근데 2주 전에 딱 그 홍콩 새생명교회 주셨던 메시지가 기도 수첩에 나왔잖아요. 운명을 바꾸는 망대, 재앙을 막는 망대, 후대를 살리는 망대를 세워라. 이게 일부 메시지예요. 세계를 품은 사람들. 일부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2부는 세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누구냐? 앞으로 네피림 시대, 정신병 시대, 재앙 시대에 오는 것을 알고 이것을 막는 자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이 메시지를 주신 건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뭔가 앞으로 홍콩의 미래를 두고 중국의 미래를 두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거 딱 언약 잡고 이번에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홍콩 한 4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를 보니까 정말 요대로 오겠구나. 그래서 셋들 빛의 성전으로서 셋들을 이 홍콩 새생명교회가 정말 준비해야겠구나. 그러니 여기에 계신 선교사님,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너무 소중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축복된 만남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홍콩 새생명교회, 특히 이원희 선교사님에게 류 목사님이 주신 미션이 뭐였냐면 아시아의 절대 망대로 살아. 아시아의 절대 망대. 중국 복음화의 본부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아시아의 절대 망대를 서라. 이게 이제 작년에 주셨던 미션이래요. 근데 이게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다락방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에게는 완전 언약 속으로 인도받는 그 언약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유목사님과 좀 가까이 며칠간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깜짝 놀랐던 거예요. 아, 이분이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아, 미리 다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처음으로 딱 이온희 선교사님이 딱 보면서 와, 그래서 하나님 쓰시는구나. 이런 걸 읽으셨다라고 이번에 한 40분 동안 따로 포럼을 했거든요.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온희 선교사님과의 소통을 통하여서 중심을 진짜 많이 나눴었고요. 그리고 가장 친했던 어떤 분이 탈다락을 했단 말이에요. 싱가포르에서. 자기도 사실 어떤 면에서 그 길로 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천사를 많이 보냈더라고요. 이래저래 바구영 사모님도 그 전에 다 들어가서 이래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된 부분들, 눈들이 열린 부분들, 또 류 목사님 미션 받고 중요한 성령인도 받는 모습 보면서 눈이 확 열린 부분들, 꼭 교회적으로도 응답받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30년 지기 친구가 친하게 지내는데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러게 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래 하신 거다. 그 얘기를 이번에 포럼 처음 만났는데 그 포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얀마 렘넌트가 저희 교회에 오게 된 배경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서희석 선교사님 상황이 좀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그 은혜교회 지금 탈다락했던 은혜교회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고 기다렸고, 근데 12월 말에 담임 목사님 연락이 온 거잖아요. 이 친구 우리 충만교회 보내 훈련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 한 달 정도 기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좀 궁금했긴 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입장이 확고하게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셨을까? 이온희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들어가셨더라고요. 12월 달에. 근데 본인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미얀마에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중직자가 있었던 거예요. 홍콩 새생명교회. 근데 그 중직자가 이 미얀마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미얀마 상황이 뭔가 좀 많이 좀 흔들리는 복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이온희 선교사님한테 그걸 이제 얘기를 했고, 선교사님 들어와서 좀 이렇게 사역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영문도 모른 채 선교사님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미얀마 선교사님들이랑 소통을 했는데 처음에 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다락방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 복잡한 상황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인도 받아야겠다고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메시지를 하셨는데 오후부터 태도가 달라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 마음문 열리고 딱 이렇게 완전 저희 이 다락방운도 함께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를 받게 되셨습니다. 저는 이 렘넌트들이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중간에 누구 어떤 한 사람이 사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선교사님을 보내기도 하시고요,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요, 또 이원호 선교사님을 경과하기 위해서 박영 사모님을 그 전에 앞서서 보내기도 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치 장기처럼 이렇게 움직이시는구나. 그걸 느끼면서 미얀마에 저희 선교 지금 놓고 기도하지만은 함께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 속에 저희 모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